네, 5월 29일 월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김만음입니다. 대표적인 시사 뉴스 토크 프로로 자리 잡은 MBN 뉴스와이드. 패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균형감을 유지하는 방송을 위해서 또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방송이 되도록 진행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직접 발표를 했죠. 양해 표명을 했는데 과연 이걸로 인선한 전국 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당부했던 취지는 이게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국민과 야당의 양해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10대 공약 중에서 공정과 이 부분 세 번째 항목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 5대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공직 배제에서 아직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인사로 발표를 했던 총리 후보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부터 해가지고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또 그 전에 얘기했던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추가로 김상조 공정위 지금 위원장 후보자까지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수보 회의에서 했던 취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했다. 그래서 이게 인수위를 가동시켰으면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의 기본 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게 후보 때 얘기했던 5대 원칙, 5대 비리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잘못 적용한 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 원칙은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권과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패널 맨 먼저 올린 부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보니까 판례를 차지원 교수가 맨 먼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오늘 방금 들으신 대로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그 집권 초반에 이 야당의 그런 그 강한 그 입장 표명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세웠던 5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 원칙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추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금 현실적인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 또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야기를 네. 마련해달라고 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청문회 대상이 되고는 이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 쪽에서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회 쪽에 대해서 오늘 정무수석이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정근 소장 옆에 선도 차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오늘 그 이제 앵커가 새로 오셨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이 좀 길거나 또 중언부언하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보고 이제 앵커를 대신해서 차단을 하라. 누가 지금 중언부언할 예상이 있어 보입니까? 저 빼고 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기양하신 김에 황 소장 판넬 보고 얘기해 예, 주시죠. 그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가 없었고 갑작스레 치러진 대선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부족이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요. 예. 위장전입의 투기성 위장전입은 나쁜 위장전입이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의 위장전입은 착한 위장전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문화되었다라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5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한 200명 가까이 처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후보자들 말고 일반 국민 중에 처벌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사문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금 이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마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또 인사 추천한 것이 낙마했다고 정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시간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오늘 잘 정리를 했다 이래 봅니다. 정리를 잘하셨다. 혹시 중간에 낭만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정권의 자존심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좋은 지적이네요. 네, 정기남 소장은요? 기본적으로 좀 뒤늦었지만 하여튼 원칙을 지키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저는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면 돌파가 정면 사과는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국민적 눈높이를 기준으로 돌파할 생각이다. 뭐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뭐 감동적인 취임사로 많은 언론에서 뭐 칭송도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대단히 좀 그 뭐랄까 멋있는 그 워딩이었었거든요. 저는 진정한 소통은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또 코너에 몰렸을 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소통하는 의미의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저는 좀 국민적 눈높이는 좀 미흡하다. 조금은 그러나 미흡하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떤 초기 국정 운영에 중요한 어떤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앞으로도요. 예. 대통령께서 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좋은 인사를 직접 소개하는 것처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좀 뭔가 물죄인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설사 있더라도 물죄인요? 예를 들면 좀 진정한 어떤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노영희 변호사는 보니까 실질적 사과로 점점점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다 뭐 이런 필수다.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올바른 말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장전입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좀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얘기한 것은 우리는 실질적인 사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구체적인 인사 기준에 대한 마련을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똑같은 종류의 그런 공격이나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세워서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2005년 이전의 사람들과 2005년 이후의 사람들을 뭐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꼭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좀 처벌이 가능한 그런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예. 것들을 좀 따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할 때도요, 우리가 감형 사유 같은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뭐 경위라던가 정상의 참작한 사유 같은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뭐 연도 기준보다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기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전 정부에서는 몇 관왕 지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체적인 안에 관한 주문이 나왔던 것은 조금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공희준 시사평론가 어떤 견해십니까? 그 줄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위장 전입으로 낙마했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장 전입으로 낙마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방금 패널에 왜 저기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썼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에 병력이 없어도 나라를 버틸 수가 있고 나라에 재물이 없어도 나라를 버틸 수가 있는데 대신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나라를 버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번 같은 이러한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임명을 강행해도 지지율에는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율 변동이 없음을 정권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 국민의 믿음이란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의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지금 정부가 예. 원칙을 잘 지킬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의 반영이지 결과의 반영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은 회수를 건너도 탱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예. 인사 기준의 원칙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는요.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세 가지 의미로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 말이 그 공약 실천 의지는 불변이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한 공약 5가지는 큰 원칙이고, 예. 그다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말은 공약은 그들에게 지키겠다, 철회하지 않겠다. 이게 첫째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양해를 당부한 거는 야당이 직접 입장 표명 요구를 수용하는, 뭔가 이게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직접 대통령 입장 표명해라, 이런 요구를 일부는 수용했어요. 예. 따라서 국민의당이나 또는 이게 뭐 바른당 이런 분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되,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러나 사과나 유감은 아니다. 이 말이 결국에 기싸움에 밀리진 않겠다. 나는 이게 높은 지지율로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나 유감은 아니지만 뭔가 입장 표명을 수용하는 절묘한, 제가 보기에 그런 게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절묘하다고 평가를 하시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과나 유감은 기싸움에 밀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면서도 또 야당의 표명 요구는 수용하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묘하다. 절묘한 한 수다 봅니다. 정기남 소장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초반에 인사할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낙연 총리 지명자,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좋았었고 또 그 발표를 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이런 논란이 되게 된 게 과연 검증부실인가 아니면은 발목 잡기인가 아니면 또 과도한 기준인가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부족한 점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그 야당의 정말 담대한 협치를 위한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언행 일치의 모습, 또 두 번째는 결재 해지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어떤 훼손을 당했으면 대통령께서 좀 직접 나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약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면 어떤 사정이 다르고 왜 지킬 수 없는지 그것을 책임 있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청와대가 위장 전입에 관해서
향후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국민에게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네. 지금 여야당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앞서 연결된 얘기니까는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발목 잡기인가 과연 검증 부실인가 등을 질문했었는데 이 부분 연결되니까 좀 짧게 한 30초 정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노영희 변호사부터요. 이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부득이한 상황이 조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야당하고 여당이 사실 첫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사실은 여기에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 인사하면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분위기에 많이 취해 있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조금 마음을 좀 정돈하고 조금 흥분했던 것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더 좀 잘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오죽하면 하여튼 원칙을 지키면 사람이 없고 또 쓸만한 인물이면 흠결이 있더라. 네. 이런 인사 그 기준에 그 어떤 뭐랄까 어떤 딜레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없이 또 출범하는 어떤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민정 쪽의 기능이 제대로 좀 작동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좀 이해할 대목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나 좀 여기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부분은 그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좀 역시 좀 다른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뭐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이익형이 있다면 생활형이 있다. 뭐 이런 것 자체 그 워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네. 어떤 측근들의 주변인 사람들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도덕성 잣대를 낮춘 거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너무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놨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는요. 예, 저는 뭐 개문 발차에 따른 뭐 이 불가피한 측면이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이 지금 그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적 사정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 현실적인 그런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일종의 야당 본색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뭐 지금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을 지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자시한다고 한다면 그 야당으로서의 또 그 입장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들이 여당일 때 그때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역지사지라는 측면에서도 또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지금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 빠르면 31일쯤 되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뭐 그런 대로 아마 뭐 좀 모양새 있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글씨는 좀 달랐지만 보니까 차재원 교수나 노영희 변호사나 비슷하네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유 아니면 개문 발차, 힘겨루기 또는 야당 본색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의진 평론가. 그 검증 부실은 맞습니다. 검증 부실은 맞고요. 그런데 대신에 그 야당의 발목 잡기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야당이 뭐 투쟁성이 부족하다는 측면보다도요. 지금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 과거에 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의당인데 지금 국민의당은 그 이낙연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걸려가지고 한마디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은 발목을 잡고 싶어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력과 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 발목 잡기가 아니다. 잡으려고 해도 실력과 처지가 아니다. 서정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봐요. 제가 보기에 총리하고 저는 외교부 장관을 달리 보는데 총리는 이제 그 발목 잡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는 이만하면 인준해줘야 됩니다. 큰 하자는 아니에요. 부인이 약간 위장전이 있으면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저는 이게 검증부실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나쁜 거는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탈세입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위장전입이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대 그 교장이 임대한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외국 같으면 이게 거짓말로 이미 끝이에요. 그다음에 탈세 저는 이거는 3개월 이내 돈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장관 안 됐으면 끝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따라서 이게 탈세한 거죠.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장 전입은 제일 낮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분이 이게 여성으로서 비외모고시 이런 게 스토리는 있지만 저는 이게 부적격자다. 예. 이거는 이게 금정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총리 후보자하고 외교장관을 좀 달리 봤었는데 지금 거짓말 관련 얘기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금 친척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어떻게 했나는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오늘 선두부장 맡고 있는 황장우 소장.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부패 의혹이 있다고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이렇게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부패에 대한 기준은 훨씬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나 파격이나 이런 부분에도 네. 불구하고 인물적 하자는 필수적인 거고요.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현재 상류층이나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런 어떤 과정을요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패 척결의 네. 과정이다. 적폐청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탈락자가 나오더라도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부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뉴스 속보가 들어왔군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위장 전입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딸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나왔던 몇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은 청문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특히 야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얘기를 했고요. 예, 아까 거짓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이 소개할 때는 이게 친척집에 임시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후에 보니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당시 교장이 전세에 이름이 돼 있는 곳이었다 해가지고 오늘 거짓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지인 아는 분 했다라고 얘기해서 위장 전입시 주소지 소유를 몰랐다 이렇게 표명을 했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자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 논란은 지금 현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인사기준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새로운 인사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게 질문입니다. 보니까 이 주제는요. 지금 청와대 쪽뿐만이 아니라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좀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이 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지금 패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었죠. 이낙연 후보자. 언론인으로서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여야를 넘어서서 호평을 했었죠. 합리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위장 전입 문제에다가 또 도지사 출마할 때 당비 대납 관련 이야기 물론 이것은 뭐 의혹 수준의 얘기였습니다만은 문제 있다고 증명은 안 됐는데 또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논란도 계속 있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당도 처음에는 총리 후보자 무난한 인사, 당평 인사다. 인준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다. 자유한국당 얘기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까지 지낸 이후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들은요. 계속 지금 긍정적인 지금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맨 처음 사과했었죠. 속내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 대신한 사과로 안 될까요? 속내는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국회 방문해가지고 비교적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만은 총리부터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이 정부 새로 시작하는데 어쩝니까? 라는 의견이었을 겁니다. 우원식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이것은 우원식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우원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혹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가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좀 보고 더 얘기 나눠보죠. 2000년도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회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 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 이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당은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야 3당, 야 4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선도 황장우 소장.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와 탄핵 이후에 벗어나는 계기를 이렇게 강한 이 야당을 이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청문회에서 강한 거부로 가겠다. 네. 웬만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앞장서서 개진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이 같고요.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국민의당은 고민인데 지금 내부에 호남과 비호남 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은 논리로 따지겠다. 편들어 주고 싶은데 논리가 말이 되게 좀 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정의당은 지금 편들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비교섭 단체라서 이 총리 청문회에 들어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은요 처음부터 이게 사과가 아니다. 따라서 이게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야당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표명했다. 그래서 이게 동의해주겠다. 그다음에 정의당은 처음부터 해명 필요 없다. 처음부터 이게 나는 동의한다. 처음부터 수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유진 평론가. 예, 저는 야 사당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금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아, 지지층의 의사에 그렇죠. 따라 움직이고 한마디로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 영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약간 좀 웃긴데 바른정당은 아마 자유한국당과 정반대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생각과 철저히 코드를 맞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청와대 생각과 오히려 코드를 맞추고 있다. 네, 차지원 교수.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통령의 유감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선명성이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강한 입장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를 지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 그냥 봐줄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오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자체가 남의 탓이 아니냐. 이거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빠져 있다. 그래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일단 봐줄 것 같고요.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진남 소장.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2008년, 2012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장차관들 총리 인사가 얼마나 늦어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기 고백을 했죠? 그렇죠. 한번 야당도 한번 여당도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를 삼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역시 호남 민심과 이를테면 야당의 역할 이런 거 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은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고 탕평 인사고 호남 출신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국민의당이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또 민심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어쨌든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로 선회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바른정당은 역시 대안 제시하는 야당,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다르다. 나름대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아마 주도적으로 그래서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는 눈 감아준다.
뭐 이런 판단 아니겠냐 싶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얘기 안 했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총리 인준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국회에서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그 야당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70% 정도 혹은 80% 정도 부응하는 행동을 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이제 뭐 사과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넘어갔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서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약간 대략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원칙을 또 깰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호남 출신 그 총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환영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었지만 또 호남에서의 또 정서라고 하는 게 이걸 계속해서 뭐 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같은 행동을 취해주는 게 오히려 그나마 명분을 살리면서 다행스럽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바른정당도 이제 거기 묻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의당이야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협조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심전심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이게 각 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지금 해석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수적으로 보자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동의해주면 통과는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국면에서는 지금 협치의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가급적이면은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번 인사 문제가 처리가 돼야만이 아마 정부도 순조로울 것 같은데 아까 먼저 질문을 던진 것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쪽에서도 새로운 인사 기준 마련하겠다. 또 국정기획자문회의위원회에도 또 준비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에 가서 국회 쪽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패널들이 생각하는 과연 적절한 인사 비율은 뭔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화면 보고 갈까요?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새 정부의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좋은 인재의 기준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마련해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존의 우리 자문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여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정치권 또 원로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김진표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청와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 아까 얘기가 약간 나왔기 때문에 좀 짧게 30초 정도씩. 정진남 소장.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00년도 17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위원까지 이제 포함하는 문제는 2005년도 이후부터 됐는데 뭔가 이제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좀 착수할 때는 된 것 같다. 언제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어떤 원칙과 도덕적 기준, 또 현실, 이 속에서 이런 좀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제도 개선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야정 협의체의 가장 구체적인 사안의 첫 번째 사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그 인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정 따라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 기준이 마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불법성을 비교하고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그런
그 해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은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홍장훈 소장. 정권의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야당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통과되고 어떤 때는 통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5대 결격 사유에 대해서 대부분은 하나도 이렇게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이걸 어기고 있는데요. 예. 그 지도층, 상류층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했어요. 국회에서 법제화해서 여기에 딱 걸리면 아예 그냥 인사 추천도 안 하도록 그렇게 저는 명확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데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져야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맑아지지 않겠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많다고 지금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준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좀 완화시키는 쪽인데 황장훈 소장은 더 엄격하게 하자라는 얘기네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그 선도하고 좀 생각이 틀려서 오늘 혼날 것 같은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하면 이게 과유불급, 중용지도 이게 너무 엄격하게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완화해도 안 돼요. 서 변호사는 그 동양 고사를 인용을 잘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면 바로 이게 무능한 도덕군자만 장관 총리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실수로 탈세 좀 했다. 또 이게 위장전이 가족 무조건 다 배제하면 무능한 도덕군자만 된다. 이게 아하.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또 완화시키면 영혼 없는 바로 이게 도덕성 없는 공무원만 양산해요. 따라서 이게 너무 엄격도 안 되고 너무 완화해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중용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한테 추가 발언 기회 줄게요. 지금까지 보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좀 도덕을 이렇게 즐기시더라고요. 네,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게. 네. 네. 공의진 평론가. 예, 그 1,700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2돌밖에 안 지난 딸을 데리고 한겨울에 촛불을 들러 나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권 없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 한마디로 적폐가 청산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가 청산된 사회의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완벽히 반영됐습니다. 저는 예. 처음에 그 원칙을 듣고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구나.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예.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과거와의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미래의 대한민국,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이 네. 지금은 과거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미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칙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제시했던 원칙 1.1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는 입장.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 기준을 지금 만드는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걸 결국은 청문회를 지금 이끄는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네. 앞서 우리 황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사실 지금 이 청문회의 개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리 검증 부분과 업무 능력 검증 부분을 분리하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윤리 검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나치게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 검증 부분은 일단은 비공개로 하고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을 해서 심각한 사안이라서 국회 청문위원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것을 네. 그 공개를 해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 능력 부분은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안별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예를 들면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의 부분의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강하게 이 부적격의 그걸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일정한 시효를 정해서 그 이전 거는 일단 한 번은 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에서 얘기했던 뭐 기준하고 거의 비슷한 쪽이네요, 차 교수는요. 네. 명희 변호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 그랬는데요. 네, 제가 공희진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예.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대통령이 처음에 내세운 인사 원칙을 듣고 이제 참 감동받았다. 그걸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판넬에는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어허. 저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제가 거기에 설명 못 듣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구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입니다. 네. 그 원칙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은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다 얘기예요. 단어 선택을 특이하게 하셔서.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보니까 선도 역할을 대신해줬네요. 네, 오늘 그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지금 특수활동비 35억 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논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이런 주제인데요. 특수활동비 월급 나눠쓰기로 갔던 것인가?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월급 꼬박꼬박 저축해서 12억 가까이를 지금 임기간 또 저축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월급처럼 나눠쓰기 아니었냐라는 얘기인데요. 내용으로 보자면은 박 전 대통령이 1월부터 3월 10일 탄핵까지 70일 기간 동안에 총 35억을 사용했는데요. 하루에 계산하면 70일 계산하면 5천만 원씩 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박대 전 정부 그 이관 담당했던 총무비서관은 탄핵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 썼다면 황교안 직무대행이든 아니면 한강옥 비서실장이야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들이 35억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에 증빙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런 얘기 들어보면은 비서실 직원들 사실상 이것을 추가 보너스 개념으로 매달 수당처럼 받아 쓴 거 아니냐 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상 고정소득이지만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관련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충현 총리실 총무기획관 황 전 대행은 쓰지 않았다. 무슨 수로 집행하고 썼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수활동비 내역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두고 이런저런 분들 특수활동비가 뭐 직원들 용돈이야 뭐야 이런 얘기에다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 대부분 12억 가까이는 저축했는데 특수활동비는 펑펑 쓴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청와대가 탄핵 기간에도 쓴 특수활동비 35억 원의 진실 우리가 무엇을 밝혀야 할지 이런 내용인데요. 자료 화면 추가로 보고 얘기 나눠보죠.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올해만 특수활동비로 35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총리실 또 청와대 비서실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눈먼 돈, 깜깜이 예산등으로 불려온 특수활동비는 원칙과 기준을 잃고 융비, 접대비 심지어는 가족의 생활비로도 사용됐습니다. 권력의 검은 돈이라는 오명 역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대부분 얘기가 정리된 것이니까요. 한 개별적으로 패널당 30초씩 해가지고 3, 4분 다 해결하기로 하죠. 오른쪽 끝에 노영희 변호사부터요. 예, 결국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특수활동비를 관행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했었는지 그 행태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실제 용도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다 횡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도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그 감사원 그 지침에 의하면은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그 용도나 혹은 사용 내역이나 지출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몇 가지 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전격적으로 전부 다 마치 그 증빙 자료 없어도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빙이나 혹은 출처, 목적, 사용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출처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특수활동비는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예. 첫째는 이게 사용처를 조사해야 돼요. 이 말이 본래 용도에 맞게 썼느냐. 특수활동비에게 지침에 보면 수사나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 요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용도에 맞게 썼느냐. 일단 사용처를 조사하고요. 1차. 두 번째, 부적법하게 썼다. 이건 이게 또 지침에 따라 회수 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그 특수활동비는 극단적인 경우는 수령자의 서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허위 자료로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안택은 그분도 문제되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횡령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 횡령이 걸리면 대상자가 많겠네요. 그거는 많지 않겠죠. 왜냐면 똑같이 나눠줬으면 아하, 횡령은 아닌데, 제 말에 이게 허위로 뭐 서명을 받아서 자기가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횡령이 되기 때문에 이 3단계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네, 공희진 평론가.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물론 확인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방금 그 특수활동비 35억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을까 하는 게 새삼 다가왔습니다. 35억 원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아주 강북의 평범한 서민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35억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그리고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건 사실인데 네. 그럴수록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더욱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대통령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부도난 회사에서 공급 마구 빼가듯이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했다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 국민들과 괴리되어 있는 정부인지를 세상 확인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차재원 교수. 예, 저도 뭐 세 가지를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가 이제 일종의 수당으로 지금 지급된 측면이 있다. 그 과거 정권에도 그렇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 특수활동비로 수당으로 주기보다는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특정 업무 경비라고 부분적으로 있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뭐 범위를 넓히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명수증이 따라붙지 않는 누구나가 그냥 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차제에 이런 제도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먹튀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 당에서 업무 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시는 이 참모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를 조금 이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한 이야기가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돈을 썼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분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 대목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제기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선덕 황 소장. 저는 이 논란의 본질이 과연 밝히려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특정한 부분을 겨냥해서 망신주자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정말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전부 다 밝혀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부분을 갖다가 밝힌다면 그건 지금 여당이 된 그 당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여야, 검경, 국정원, 청와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힘 있는 기관 거의 전부가 다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법을 갖다가 애매하게 해서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쓰도록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 문제를 다 밝혀서 까발리는 부분에서 과연 이 성역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 정권이 저걸 감수할 자세는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정권 초에 저렇게 해서 판을 벌려놓는 것이 유용한가?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지금이라도 이제 악순환을 끊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으로 가고 오남용된 사례들을 밝히는 수준에서 끝내야 될 거다. 이렇게. 근본적인 제도개혁 차원의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잘못하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기남 소장은요? 그 특수활동비 우리가 좀 많이 잊어버리는데요. 지난 10년간 이게 8조 5,631억인가 되거든요. 특수활동비의 그 규모가. 그러니까 연평균 한 뭐 9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이게 그냥 거의 특수활동비를 다른 말로 하면 쌈짓돈입니다. 이게 뭐 영수증 필요 없고 뭐 증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에서 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직무 정지동안다는 특수활동비를 뭐 쓴 게 아니고 이게 참모들의 그 뭐랄까 그 월급에다가 수당 형식으로 올려줬다 뭐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저는 이게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수활동비의 목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 용돈처럼 쌈짓돈처럼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필요하다. 근데 역대 어떤 뭐 정권 또는 또 야당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터지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 막 논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20일 한 달 지나면 또 조용해집니다. 왜? 누리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는 차제에 청와대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특수활동 문제를 접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와대에 맡겨두기보다는 국회가 약 80억 정도 1년 예산인데요. 국회가 먼저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또는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뭐 이런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지금 시점이다.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쓰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 논란이 된 바 있었죠. 대통령 후보를 했던 어떤 분이 운영위원장 하면서 나왔던 특수활동비를 그냥 가정 용돈으로 쓰기까지 했었는데 국회 특수활동비 지금 쓰지 말자고 하는 것 과연 국회가 입법을 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볼 부분 같군요. 아까 얘기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동안에 11억 8천, 12억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월급 대부분은 저축했던 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나라는 주제입니다. 네, 보고 가죠. 대통령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6,500원 주세요. 예, 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꽈배기하고 여기 도넛하고 여기 이거. 마지막 장면으로 서문시장에서 구두를 구매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저것은 뭐 돈 그렇게 얼마 안 들었겠죠. 오늘 보니까 패널 중에 상상 가장 차지원 교수가 빨리 써서 올리네요. 준비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순발력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차 교수 먼저 얘기하시죠. 예, 저는 뭐 일종의 이 12억 넣은 것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폭탄, 2개의 핵폭탄이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지만 지금 예금 보유액이 4년 동안 7억 6,959만 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1년에 거의 2억 가까이가 지금 저축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 2억 가까이 저축이라는 것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봉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거의 자신의 월급을 지금 다 저축했다는 이야기에 지금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옷값은 여기서 안 나왔겠죠? 그렇죠. 옷값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의 지금 핵심 쟁점인 경제공동체 부분을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내관은 앞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거죠.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서 우리 자료화면에 민병두 의원이 탄핵 심판 때의 변호사 비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약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올가면은 또 다른 하나의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국정농단 문제까지 연루가 될 소지도 있다라고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두 번째로 이렇게 판례를 올렸던 게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올렸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사적인 모든 비용을 다 본인의 돈으로 내지 않고 세금으로 다 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최순실 씨가 보통 청와대 주말마다 들어가서 김밥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아마도 돈 개념이 조금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씁쓸한 상황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예산으로 사생활 품위 유지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쟁여놨다는 거잖아요. 아주 현상만 보더라도. 정기남 소장 혹시 국회에서 그런 분 없었습니까? 국회의원들?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없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 가슴에 다시 한번 좀 대못질을 하는 뭐 그런 언론 보도 또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그 좋은 정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집단적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초창기 문재인 정부가 좀 보여주고 있다면 또 나쁜 정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예. 절망감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공희준 평론가.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추가적 개인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내수 침체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좀 더 가지신 분들,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소비를 활발히 해줘야지 경제가 도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자잘한 개인적 지출은 최순실 씨가 대신 해줬다는 한마디로 대납했다는 말이 많지만은 저는 이거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한마디로 건전한 소비가 활성화돼야지 예. 경제가 살아난다는 경제 원론의 ABC도 몰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경알못,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상 강조했던 게 경제 활성화, 창조 경제 얘기했었는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공사 구분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대통령이나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사적 생활비는 월급으로 써요. 근데 박 대통령은 사적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썼다.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금 공사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됐다는 첫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뇌물 수사입니다. 보통 이게 뇌물 수사할 때 주로 보는 게 카드 사용액. 월급보다 카드 사용이 많으면 뇌물이 있잖아요. 예. 또는 이게 예금 잔액. 그럼 이게 월급을 그대로 다 모았다는 말은 그럼 이게 최순실과 이익 공유 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바로 이게 경제 공동체는 이제 일반 쓰는 용어고 법률적으로 이게 정확한 용어는 이익 공유 공모 공동정범이다. 예.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거에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비를 최소 다 사주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주면 이게 예금이 예. 다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두 개 있다 봐요. 오늘 보니까 차 교수나 서정욱 변호사나 지금 국정농단 관련 파장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황 소장은 보니까 숫자 계산하다 지웠어요? 예, 저는 선도부장이니까 좀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월급이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당이 한 300만 원 더 붙는데 예. 세금 빼고 하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1년에 지금 2억씩을 저축했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으로 이 돈을 내놓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에 예. 처음으로 2천만 원 목돈을 내고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매달 월급의 20% 그러니 박 대통령이 내니까 기업들도 내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342만 원씩 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퇴직할 때까지 1억 한 1천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요. 저기에 지금 박 대통령의 저축액이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세금에다가 가처분 여러 가지 이 소득까지에 오기까지 쓸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은 어떻게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청와대 계시면서 저축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제가 비리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저런데 뭔가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척근히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서 변호사가 들었네요. 예. 선도 이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엄폐 생각난 게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옛날에 바로 이게 1호 당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달 제가 알기로 당비를 상당액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으로 그냥 1호 당원이라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당비를 매달 상당액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 부분도 과연 사적인 돈으로 냈느냐? 그럼 이게 특수활동비 냈느냐? 이것도 한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펀드로 빠져나간 걸 하면 총액이 될 수가 없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혹시 경제공동체 관련 개념이 형성된다면은
총액으로 비슷하게 갈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 의상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될 수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 공동체라든가 뭐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그 12억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간의 관계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네, 물론 조사가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 경제 감정적으로 공동체 관념은 아닐지라도 혹시 뭐 지출 관련이 섞여서 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큰 주제 네 번째로 넘어가죠. 네, 검찰 돈봉투 만찬 얘기인데요. 합동감찰반 현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왜 현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을까라는 것하고 더불어서 같은 질문 추가합니다. 합해서 답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당사자였던 합동감찰반은 감찰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까 이런 게 지금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그 식사했던 것에 대해서 감찰반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왔었죠. 그 식당에서 한 끼 팔아달라고 해서 그냥 감찰 나간 김에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고 뭐 이걸 또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조사로 갔었는데 그 사안은 그랬었죠. 당시에 지난 4월 17일에 서울지검이 기소가 끝난 다음에 며칠 뒤에 21일이죠. 그때 이제 이영렬 당시 서울지검장이죠. 지금은 전 지검장이 됐는데 안택은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각기 지금 70에서 100만 원씩 돈 봉투 주고받았던 사건인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이 다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지금 돈 봉투 오갔었는데 합동감찰반이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하면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이건 또 무슨 경인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찰반은 이번 주 중에 만찬 참석들에 대한 처벌 여부, 지금 조사는 다 마쳤다는 거죠. 개별 조사까지 지금 이영렬 지검장도 다 조사를 했고 마쳤기 때문에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하고 내용과 또 진행 경과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현장 조사는 엄정히 진행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무부 관계자가 지금 식당 주인이 한 끼 팔아달라고 식사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식당 주인은 달 얘기하고 있죠. 밥 먹고 가라고 권유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검찰 간부는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감찰하면서 그동안의 사건 현장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식사했던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앞으로 이 감찰반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싱크 보고 나서 의견 듣기로 하죠.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택은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안택은 검찰국장 경력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 언뜻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배고파서 하고 물음표 써놨네요. 뭐 밥이야 배고파서 먹었거나 맛있어서 먹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 그런 이유 때문에 드셨다고는 보기 어렵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감찰의 목적이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신 거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안 느꼈을까요? 게다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전지검장 등에 대한 그 소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뭐 과장 등등 혹은 부장 검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소수에 대한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또 그리고 사실은 그 법무부 감찰국장한테는 원래는 특수활동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주지 않고 일부러 본인들이 써오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횡령이 될 수 있어서 횡령 혐의를 여기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관행에 비춰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감찰반에서는 좀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론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에다가 청탁금지 관련 법에다가 횡령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경징계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정은 소장은요? 일단 이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식당은 서초동에 있는 B식당으로 복집입니다. 시장이 B로 시작하는 초원 복집에 이어서 지금 한 20몇 년 만에 복집이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1층에 가면 테이블 몇 개 없고 흐름하고 지하에 이제 반지하에 아하. 15명이 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6,000원짜리 백반을 팔아요. 점심 식사로는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1인당 6만 원짜리 정식을 팔고.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신문에 나온 아, 보도가 됐군요. 예약을 하니까 네. 4인에 20만 원짜리를 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끼 5만 원씩이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저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조용히 눈에 아하. 띄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처음에 갈 때는 예약 있는데요. 형태로 감찰을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감찰은 뭐 가서 제가 볼 때 6천 원짜리 백반을 먹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감찰이 가서 저기에 4인에 20만 원짜리 먹었으면 이건 뭐 감찰이 처음에 먹은 사람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검찰은 이 문제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이 태삼, 명동, 서일필 그냥 조용히 경고하고 이렇게 끝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경고 끝낼 것 같다. 지금 정기람 소장 메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게 이 두 가지 이 현상을 보면서요. 네. 참 하기 싫은 수사, 참 하기 싫은 감찰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저는 국민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기 식구들이니까. 자기 식구들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주말에 그것도 비공개로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자가 한 20명 되는데 현장 참석자가 10명, 또 관련자가 10명. 그래서 한 20여 명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적 눈을 피해서 이걸 요식행위로 감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을 저는 모면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고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겸해서 현장 조사한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감찰 기준에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뭐 식당 주인이 먹으라 한다고 먹고 가는 감찰 저는 뭐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파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 딱 검찰입니다. 그런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하자 보수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검찰 간부가 얘기했다는 제가 여기 판넬에 있었던 사건 현장 감찰하면 식사했던 거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기남 소장 지적했네요. 차지원 교수. 예, 저는 뭐 일종의 소극적 항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대통령이 지시된 항명이다. 그렇죠. 소극적인 그 검찰과 법무부의 소극적 항명의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 그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무부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선후배들끼리 격이 없는 그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다. 관행적으로 있는 자리 많이 있어 왔다. 그게 왜 문제되느냐? 감찰 계획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에서 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히고 나니까 지금 떠밀려서 지금 감찰에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 하는 신용만 하면서 대충 떼오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국민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는 아마 이 지금 소극적 항명의 결과를 뛰어넘는 제법 큰 좀 구체적인 아마 이 감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안태근 그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활동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횡령 정도로 아마 지금 그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까지 나왔을 수 있는데 그 결과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등 떠밀려서 지금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 결과를 아마 정기 결과를 그래도 꽤 무거운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입장은 이미 발표했던 그 네 사람 얘기가 네 패널 얘기가 거의 비슷한데 차재원 교수는 지금 여론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감찰 결과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밥을 먹은 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감찰이 아니고 감싸주기다. 우리 이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주기다. 감으로 시작을 했네요. 저는 이게 밥이 중요한 게 밥은 제가 알아보니까 2명이 10,000원짜리 2개 못 써요. 그리고 이 돈은 자기가 각자 냈어요. 개인 돈을. 아까 이게 선돈이 말했던 제가 그 집에 단골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자들 물어보면 법조출입기자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서정욱 변호사 단골이에요 거기? 우리 사무실 옆에 있고 그 찌개집이에요. 복이 있는 집. 복이 있다는 거지. 그 보그가 아니고 복이 있는 집. 그래서 이게 찌개집인데 점심때 이게 한 6, 7천 원 10,000원 맞아요. 근데 저녁에는 메뉴판이 없어서 마음대로 그날 갖다 주면서 5, 6만 원 받아요. 아까 행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있는 집. 그게 메뉴판 없는 찌개집이에요. 저녁에는 이제 다양한 메뉴를 주는데
저는 이게 밥은 10,000원짜리 묻고 개인 돈 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감찰 의지 부족 이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결과는요. 두 개를 준비하셨네. 저는 이게 결과는 좀 달리 봅니다. 솜방망이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유일한 특징이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약합니다. 그런데 죽은 권력한테는 강해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택은 이분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특수활동비는 그 검찰총장한테 주서 나누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횡령조사까지 횡령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이건 있죠? 이미 그리고 사실상 강등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됐어요. 법률상 강등은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직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강등됐고 제가 보기에 수사에 따라서는 면직이나 중징계 가능하다. 또 이게 이영렬 검사지검장도 저는 이게 중징계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나머지 부장들은 경징계 내지 무혐의. 아마 이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공희준 평론가.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는 문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더치페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도 저 아내와 밥 먹을 때 가끔씩 더치페이 합니다. 아내와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오염시켰는데 우리나라 검찰도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검사 동일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면은 검찰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공동 운명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은 여론에 밀려서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번 그 검찰 회식 사건과 이런 감찰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끝까지 한번 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엄하게 처벌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이제 감찰 과정에 대해서 검찰들의 제 식구에 대한 감싸기 또는 소극적인 감찰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인데 이후에 어떻게 징계가 처리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는요 조금씩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이게 지금 결과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견도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좀 엄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권력한테 약하니까. 서정욱 교수는 그래도 지금의 조사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노영희 변호사는 경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 의견과 더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5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정돈된 상황에서 정유라가 들어와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한성질한다는 정유라, 한성질한다고 이 시간에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증언을 여러 번 했었죠. 과연 와서 폭탄 선언할까? 아니면은 어머니처럼 오전 여전으로 침묵하거나 묵비권 행사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와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혹시 그 사촌언니인 장시호 씨, 아시죠? 장시호 씨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술술이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삼성동 집에가 금고 안에 돈이 얼마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2의 태블릿 PC를 자진해서 갖다 바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술술 여러 가지 그동안 덜 풀렸던 문제들을 풀게 될지 아니면은 엄마 최순실 씨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될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대 학사비리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승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삼성과 최순실 애매한 관계에 있는데 당사자는 중간에 매기가 됐던 그 정유라인데 어떻게 될까? 이 관계에서 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지 또 국외재산 은닉 한때 정유라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관련하면 과거에 이제 정윤의 문건 얘기까지 나오겠는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 귀국하는 이유 이제 뭐 귀국할 시기가 됐다. 정유라 내가 변호한다. 범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정유라가 질책을 받을 수 있겠으나 형사책임 문제없다. 조사받는다고 달라질 거 없다. 천하에 뭐 특별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일부에서는 갑자기 이제 귀국하기로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정유라가 이제 귀국하겠다, 입국하겠다라는 의사는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예. 한창 최게이트 사건으로 수사가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럴 때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유라가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제는 들어올 시기가 됐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유라 씨가 귀국했는데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 순간부터 정치검찰이다. 그건 무슨 뜻인지요? 이게 지금 정유라에 대한 학사 비리 관계 이 부분을 이제 기소한 장본인이 특검입니다. 예. 특검의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이 다 했어요. 예. 그 파견 검사 단장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유라가 입국하자마자 그 특검의 논리 그대로 예.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특검이 정치 검사이듯이 예.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파견 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상황이 정돈이 돼 있다.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충분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경재 변호사의 이런 발언 의미 또 제일 먼저 썼어요, 자 교수? 예. 계속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쓰고 있는. 저는 아마 이경재 변호사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지금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다. 또는 지난번에 노승일 부장이 여기 지금 뉴스와이드 나와서 정유라는 얌체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얌체볼. 예, 얌체볼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럭비공도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통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정돈됐다는 이야기는 이 말 그대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요요 같은 존재가 아니냐. 요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내지만 자기 의도에 의해서 또 다시 언제든지 땡겨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상황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지금 국외 재산 도피 문제라든지 또 뭐 지금 이하여대 그 부정 입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그 정유라 씨하고 상당히 말을 맞춘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 지금 그 후폭풍이 있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아마 불러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말 그대로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요요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는 유라스 초이스, 유라의 선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유라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자기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아마 정언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상당한 폭탄으로 네.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영화에서 소피의 선택이라는 얘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피의 선택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보니까 유라스 초이스라는 얘기했네요. 예, 공유진 평론가.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이 말씀이 일종의 허세 내지 허풍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애청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캐세라세라. 그렇죠. 써놨네요. 왜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탄핵 재판에서 0대8 완봉패 하신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의 이러한 그 실력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허세 내지 허세 가득한 말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결과적으로 이경재 변호사와 정유라 씨 사이에 무슨 치밀한 전략적 조율이나 교감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상황 완전 종료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자포자기 상황에 가깝죠. 저는 예, 그래서 예. 이 두 분 사이에 정교한 전략적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뭐 자폭의 상태고 이경재 변호사는 허풍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경재 변호사의 이 말씀은요. 네. 크게 보면 이게 그 정유라도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 이 말이 이게 직접 두 명 다 변호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이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수 있죠. 서로 이게 안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변호해서 최순실이 모두 안고 간다. 이런 이제 첫째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증거 인멸이든 말 맞추기든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읽히는데 네. 실제 그 증거가 그것만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네, 노영희 변호사.
네, 뭐 비슷한데 사실은 이제 그 조율을 했겠죠. 들어오는 시점이나 들어와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사전 논의가 끝났다. 그래서 교육 결정한 것이다라는 이 입장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라 씨가 아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일에서 인터뷰했던 그 모습 우리가 좀 깜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승일 부장이 한 얘기가 이 유라 씨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서 폭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분이 그 독일에서 사용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자금 도피 부분이라던가 뭐 승마와 관련해서 비용 받은 부분이라던가 뭐 정말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술술 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이경재 변호사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기남 소장. 저도 좀 노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뭐 걱정하지 노 마라. 변호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얘기죠. 변호사는 네. 말 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죠. 그냥 변호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물론 또 우리 정유라는 아마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죠. 나도 피해자다. 나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또 최순실 엄마 또 잘못 둔 덕에 또 내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탓하면서 저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귀국도 결정하고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시 관건은 검찰 수사의 의지다. 저는 이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해외 재산 도피 의혹이라든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았고 지금 현재 어디 어느 돈이 지금 숨겨져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재수사의 뇌관이 네.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 또 정유라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선도가 마무리해 주죠. 상식적으로 보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폭탄이 나왔을 때 분리할 일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1년이라도 안 들어오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들어오게 하느냐. 최순실의 카드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갈 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처리가 혹시 잘 못 되어 버리면 네. 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끝까지 모든 죄를 갖다가 상당 부분 짊어지고 사면받지 못하고 다 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상황을 조절해 가기 위한 외부에서의 어떤 이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이 뭔가 카드가 필요한데 네. 제가 자신의 딸을 들려오게 해서 그 카드로 쓰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폭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오늘 6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 한번 보죠. 네. 예,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 예,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그 독자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특검에서 했던 주장을 두고 피고 박근혜 씨 정신 나간 주장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오늘 두 번째 공통으로 지금 법원에 같이 나와 있는데 서로가 예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정신 나간 주장을 한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의 주장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의 승계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을 듣고 나서 그건 정신 나간 주장이다. 그랬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했었는데 이 말 듣고 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러려고 내가 그 말 했나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경재 최순실 씨의 변호인 주진영 씨한테 주진영 씨가 그런 얘기 하니까 당신하고 다른 의견이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표현하냐라고 얘기한 질문을 했죠. 그게 아니다 답을 했었는데 그런 최순실 씨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재판을 주 3회 봐야 되는데 둘이 같이 지금 그동안에 2번 나왔을 때 서로 정면만 보고 예면했었는데 주 3회 계속 그렇게 봐야 되나라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리더 그룹이죠. 7선의 이해찬 의원. 올해 국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실장, 예, 심장병 악화됐다. 지금 보석 좀 해달라라고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고 얘기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그 입당한 취지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집행 이후에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예,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한 주진영 전 회장,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노 변호사. 뭐 그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그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신년에 기자회견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주진영 전 대표가 정신 나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삼성에도 다녔었지만 그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매우 솔직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말없이 쳐다는 보았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을 못했죠. 아마 속으로 울고 싶어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을 찌른 솔직한 얘기였다. 속으로 울고 싶어라라고 했을 거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주진영 그분은요 한마디로 이게 그 이장패천 바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게 당연히 이재용 도와주는 거지 무슨 정책적인 판단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래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볼 때 이게 주진영 이분이 박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증거 가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차 교수. 예. 저는 김종인의 목리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갑자기 김종인이냐? 이 지금 주진영 이 하나증권 전 사장이 지난해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1호 영입하는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첫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2012년 대선 때 같이 했다가 안 좋게 끝난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지금 주진영 전 사장을 보내서 나에게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리를 떠올릴 뻔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진평론가 30초만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무안 주는 것을 굉장히 특기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정운찬 정 총리에게 날린 한마디였습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주진영 대표의 분노에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 모르는 사람이 뭘 잘 모르는 사람. 네, 선도 황 소장. 예, 전 주진영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의 헤지 펀드의 공격에 대해서 말을 한 부분에 애국적 차원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요. 국제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과 소송 빌미를 줬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정진남 소장. 짧게 하겠습니다. 저 친구 누구야? 진즉 알았다면 정리했을 텐데 아마 지금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고 있을 박근혜가 떠오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한 MBN 뉴스와이드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